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금 탄핵 정국으로 시끄럽죠. 국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의 진면목인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 지성이 이 시기에는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역사를 그래도 좀 아는 편이지만 우리의 자식들, 손자들 세대는 역사를 잘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이런 국론 양분이 과거 우리 외환,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 강제병합,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6.25 전쟁 이전에 바로 똑같이 국론 양분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자식들한테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유튜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탁이냐 찬탁이냐로 해방공간이라면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정권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되기 이전에 이런 시기에 반탁이냐 찬탁이냐, 그리고 이게 이제 연장이 돼서 결국 한국 내에 남로당, 여순사건, 4.3 사건으로 연결이 되면서 국론이 양분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희생이 된 국론 양분 상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이후에 강대국들의 의도는 이렇죠. 소련은 전 세계 적화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였고요. 미국은 미국, 중국, 영국, 소련 네 나라가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함으로써 미소가 협력해서 한반도를 통치하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조선은 일본의 통치를 받았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 때 같은 연합군이었죠. 그러면서 2차 대전 이후에는 바로 미국과 소련이 대립 관계를 세우면서 전 세계를 양극화 시대를 만들면서 한반도가 그냥 가장 대표적인 희생국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에 반탁이 있었고 이게 이제 1947년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는데 반탁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우익이었죠, 당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공 전성이 분명해졌고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좌익들도 처음에는 반탁을 하다가 나중에 소련에 동조해서 친소로 바뀌면서 신탁으로 이게 표변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1945년 말부터 찬탁, 반탁이 나와서 1947년까지 계속되고 결국 한국 내에서는 4.3 사건, 1947년 1월에 4.3 사건이 발단이 돼서 1954년까지 끌었죠. 그 다음에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942년 2월까지 계속됐죠. 하여튼 한국에서는 남로당이 전체적으로 북한의 김일성과 동조하면서 한국을 공산화시킨다는 그런 목표 아래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유격 항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어떻게 결렬이 되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남침하게 된 거죠. 당시에 미국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신탁통치를 주장했죠. 조선 담당 국장 윌리엄스가 조선 민중은 신탁을 찬성한다고 거짓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민주의원들이 그렇지 않다. 신탁은 조선을 뒤집어 씌우는 국제모략이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인 트루만 그리고 마샬 국무장관에게 각각 한국의 민주의원들이 신탁 반대 입장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영어신문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그 민주의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제 우익의 연합체인데 1946년 2월에 미 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민주의원이 출발했죠. 그런데 이제 당시 한국의 총사령관이었던 하지 장군이 민주의원 대신 입법의원을 출발시키면서 민주의원이 폐기됐는데 민주의원이 자문기관은 폐지시키고 시민단체 기능만 남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의원의 의장이 이승만이고 총리는 김구였습니다. 한국 내 우익들이 입법의원이 처음에 반탁을 결의했는데 입법의원들이 원래 입법의원을 미 군정에서 절반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입법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친미 성향으로 가고 또 미국이 요청하는 신탁으로 가야 되는데 입법의원들이 반탁을 결의하는 게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중요한 그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의원들이 결국 반탁을 결의하는 것은 남한의 대다수가 반탁을 지지했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우익들이 여기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미 로비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6년 12월에 미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메가더를, 당시 메가더가 일본에서 최고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메가더를 만납니다. 근데 이승만과 메가더의 공통점은 반공주의자라는 측면이 있죠. 당시 하지는 철저한 반공주의라기보다도 어떻게 반공주의자적인 성격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과 메가더가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메가더는 그 이후에 자주 이런 사상적인 면에서 소통이 오고 갔죠. 당시 한국 내 좌익은 찬탁을 했죠. 하지가 신탁 발표를 하게 되니까 좌익이 처음에는 반탁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하지 발표를 환영하는, 소련의 사주에 의해서 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한국 내에 미국의 여러 가지 좌익 척결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박헌영이가 당시 월북을 하고 10월 대구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고전을 했습니다. 좌익이. 그런데 당시에 또 미소 공동위원회가 제기된다는 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좌익이 여기에 또 기대를 걸죠. 1947년 1월 14일 날 소련 대표 치스차코프가 신탁을 찬성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좌익 연합단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지지를 하게 된 거죠. 좌익은 처음에 반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친소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족전선 28개 단체의 명의로 분명히 찬탁을 결정을 합니다. 모스크바 결정에 자기네들이 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찬탁, 반탁으로 극심한 혼란이 있었는데, 군정의 당시 경무부장인 조병옥,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내무부 장관이죠. 조병옥 박사가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런 무법 상태와 무질서한 상태를 용납하지 못한다, 경찰이. 그래서 앞으로 여하한 단체, 여하한 선전이든 사회 질서를 문란할 때는 반드시 경찰이 그 책임을 묻겠다. 얼마만큼 당시 무법 상태이고 무질서한 상태인가를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탁 통치는 나중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면은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당시 신탁 통치를 반대하던 우익의 입장은 이거는 민족과 반민족의 대립이다,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신탁 통치를 반대했는데, 당시 좌익은 통일과 반통일 문제로 이걸 설명해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거죠.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로부터 신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신탁 반탁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물결이 이어가서 한국 내에서 남로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한국 내의 모든 불순분자들을 모아가지고 유격대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김일성은 소련에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남한을 침범만 하면은 남한에서 남로당이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남로당 조직이 100만 정도가 있는데 그 남로당 조직이 들고 일어서면은 쉽게 남한을 적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장담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남로당이죠. 이 남로당이 이 남한 혁명 사업을 계속 6.25 전쟁 이전에 하게 된 거죠. 그 대남 사업의 대표적인 거점이 바로 강동 정치학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격 대원들을 양성해 가서 유격 대원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킨 거죠. 또 하나는 해주의 연락사무소에서는 비밀 선전 출판물을 계속 제작하고 인쇄하는 이런 작업을 벌립니다. 결국 이게 이제 6.25 전쟁 직전 이전에 1949년 9월, 그러니까 6.25 이전 8개월 정도 이전에 조국 전선의 평화통일안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 유격대가 대규모 공세를 해라. 특히 지방 행정 중심지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제주도였죠. 한국 정부는 1949년과 50년에 대규모 동계 토벌을 했지만은 그 당시 지리산으로 숨고 제주도에서는 뭐 산악지역으로 숨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토벌과 그다음에 유격대의 일진일퇴가 계속하는 사회에서 우리 보통 국민들이 많이 희생을 했죠. 결국 이게 이제 6.25 전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서 친탁 반탁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싸우면서 치안이 불안하고, 또 거기에 소련과 합작한 김일성이가 남로당의 남한 내에 어떤 봉기 세력을 믿고 남침을 하게 된 게 결국 6.25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이전에도 우리는 국론이 이렇게 양분이 돼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의 탄핵 정부를 우리가 깊이 한번 반성을 하고, 우리의 자식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에 우리의 역사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분열의 일상화를 좀 자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타협과 양보보다는 어떤 선비정신을 강조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을 시키는 그런 유교 정신의 나쁜 폐해를 이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4번에 걸쳐서 우리의 주로 외환 이전의 국민의 양분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